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저번에 용산에서 그 1인 시위를 할 때 만났던 어머님이신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드님께서 군에서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셔서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가게 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억울한 점이 있으시고,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어머니를 한번 모셨습니다. 저는 윤경현 대의 엄마 이술람입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 아들 윤경현 대의는 2019년 12월 23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습니다. 이 뒤에 배경에는 상관인 두 상관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전 상관인 여 장교 소령과 그 후임 상관인 남자 상관 장교요. 두 장교는 부부입니다. 쉽게 말해서 두 부부가 한 직책을 놓고 연임을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전 상관, 부인, 와이프가 우리 아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그 후임으로 온 남편이 왜 왔을까요? 이 부대에 우리 아들이 있는 부대에 그 후임으로 남편이 온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 후임으로 온 남편은 우리 아들을 만나는 그 순간, 사무실 문을 여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아들 윤경현 대의를 불러서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지 않았지만은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지만은 윤경현 대의는 그렇게 그 남편 상관을 만난 그 3일 동안의 그 고통으로 인해서 법무실을 찾아갔고 법무실에 가서 그 안에 전 상관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온 이 상관에 의해서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토로합니다. 이게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은 내 아들을 도와주지 않고 결국 다시 그 상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문제점 있으면은 분리를 하든지 제대로 뭔가 계획을 세워서 후배 장교가 업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 군대는 결국 우리 아들의 길을 가는데 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하시면 좀 정리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이제 윤경현 대위 이제 아드님께서 한 모 부대에서 보직을 맡고 계셨습니다. 병과는 화생방 병과셨고, 근데 이제 이 보직을 맡으시면서 화생방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이제 업무도 이제 전담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과의 과장과의 조금 사이가 좋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해당 과장은 여군이었고요. 그리고 해당 과장이 전출을 갔는데 바로 뒤에 이은 후임자가 해당 과장의 남편이 이제 보직을 오게 되면서 이 윤경현 대위는 해당 전 과장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뒤이어서 오게 되니까 그 불안감으로 며칠 만에 뭘 했다는 거죠? 법무실에 찾아가서 지금 형 과장이 나를 괴롭힙니다. 나 잡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바뀌고 남편이 오니까 이제 윤경현 대위가 3일 만에 법무실에 찾아가서 과장이 괴롭힌다,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한 그 근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진술도 있고요. 네. 이건 어머니 주장이지만 어머니 생각에는 이제 부부가 내 아들을 죽였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이게 사건이 그럼 언제쯤 일어난 거예요? 그 남편 소령이 2018년 10월 19일 날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인수인계 기간이 10일이에요. 10일 동안 한 사무실 안에 부부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남자 소령에 부임하자마자 딱 3일 얼굴을 대면하고 그 다음날 바로 우리 아들은 법무실을 찾아가 전 과장의 갈등이 있었고 남편이 부임하자마자 3일 동안 우리 아들을 어떻게 갈궜는지 모르겠지. 우리 아들은 법무실에 찾아가서 전 과장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 과장이 저를 괴롭힙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전 지금 정신과 치료 중입니다. 라고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은 어떤 제스처도 도움도 주지 못하고 결국 우리 아들을 더 고통스러운 길로 가는 길에 대문을 활짝 열어준 역할을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실제로 다 확인을 했고요. 서류상으로도. 지금 이 윤경현 대위는 학사 58기죠. 네. 13년도 군번으로 임관을 했고요. 화생방병과로 임관을 해서 초군반 1등, 고군반 1등, 그리고 장기도 1차에 선발되는 상당히 이 병과에서는
조금 나름 화려한 경력도 가지고 있고 네, 보직상이나 성적상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인원이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제 엘리트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이게 윤경현 대위가 이제 부대 생활을 하면서 상급자의 갈등도 있었고, 근데 또 이어서 이 남편이 또 오는 바람에 참 애석하게도 우리가 군생하다 보면 힘든 사람 있으면 언제 가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갔는데 또 왔으니. 그 가족이 오니 얼마나 불안하고, 그러니까 또 3일 만에 법무부도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건데 사실 지금 군의 수사가 이루어지긴 했잖아요. 예, 육군 군사경찰이 변사 사건을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사마저도 가해자를 도와주는 역할, 덮는 역할밖에 하지 않았지, 피해자를 보호해주고 그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데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죽음의 역할을 어디에다 덮냐, 가해자의 문제점, 가해자의 가족, 가해자의 처, 여기에다 덮는데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밖에 없습니다. 수사 기록 1600쪽을 읽었을 때 그 수사 기록 중에 정말 가해자를 조사했는지 수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도. 그 남편 소령에 대한 수사는 참고인 조사조차도 안 했습니다. 이게 수사입니까? 이건 아니죠. 지금 어머니 주장은, 가족분, 유가족분들의 주장은 분명히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느껴지고 분명히 이러한 행위가 있었는데, 지금 조사 결과가 이제 개인의 개인사, 그리고 실제로 뭐 팩트지만 윤경현 대위는 우울증이 있었죠. 네. 네, 그것도 사실이고 어머니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개인사가 있었잖아요. 네. 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혼. 네, 개인사가 이혼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인께서도, 이혼한 전 부인께서도 진술상에 자기와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도 연락을 줄 때 상급자가 괴롭혀서 너무 힘들다, 상급자가 일을 하지 않고 나한테 떠넘긴다 라는 식의 대화가 있었고, 그걸로 힘들어하는 거를 전 부인도 알고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윤경현 대위는 개인의 우울증도 있었고 개인이 심적으로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에는 개인사도 있지만 부대의 일도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 군의 수사는 상관 문제는 일반 사망 처리하고 개인 문제 때문에 윤경현 대위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또 아까 평정 관련해서 문제가 또 있다고 하시잖아요. 1차 평정자인 과장과 2차 평정자인 대령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왜 윤경현 대위에게 경고를 주느냐, 평정 점수를 경고를 주느냐에 대해서 이 과장이 대답하기를, 1차 평정자가 대답하기를 윤경현 대위를 쓰레기로 만듭니다. 어떤 일도 못하는 무능력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평정 기간에 1차 평정자인 과장이 우리 아들 윤경현 대위의 평정 점수를 유출시킵니다. 육군본부 인사검증위원회 성명불명 모 대령으로부터 윤경현 대위 전 근무지에서 위례 경고를 받았다는 정보를 듣고 그것을 2차 평정자에게 보고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범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조차도 2차 평정자는 그냥 덮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 경우 이것 또한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그 지금 어머니의 주장은 평정 점수라는 게 이제 장교들이 근무 평가를 하는 게 있죠. 이제 노출이 절대 되면 안 됩니다. 비공개입니다. 그거 절대로 공개할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그 분께서 이 평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 누구한테 그걸 들었다는 얘기죠. 네. 그거를 또 빌미로 또 2차 평정권자에게 그 얘기를 해주면서 이 평정을 할 때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네, 자기의 정당성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이런 평정을 주도 경고를 줘도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윤경현 대위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어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림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전부대에서도 평정이 한번 최하점을 받은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모르죠. 어떤 저희는 모르는 그 해당 부대에서도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사실은 뭐 일을 우리가 생각한 거와 다르게 또 군대 조직에서는 또 다른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서는 안 되는 건 철저한 거고, 왜냐면은 그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아, 저 다른 부대에서 최하점을 받았어? 그러면 또 안 좋은 시선으로 색감경을 끼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는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 건데, 그걸 알았다는 사실이 첫 번째가 이제 미스터리가 되는 거고, 그것도 자체가 불법적인 행동이죠. 그게요, 대통령령 171585 제9조항에 평정 점수는 비공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건 네. 즉 다시 말해서 범죄 행위입니다. 네. 법을 어긴 행위고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또 이제 그런 행위가 있었고,
이제 어머니 주장에 따라서 괴롭힘과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남자 과장은 윤경현 대위하고의 만나자마자 3일 만에 법무실을 찾아갔잖아요. 괴롭다고요. 그러나 윗상관인 차장이나 참모장이나 사령관은 그냥 면담, 교육, 며칠 교육시키고 그걸로 끝마쳤습니다. 과장이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교육을 받고 훈계를 받는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죠. 당연히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더 가혹하게, 더 가중하게 괴롭혔을 겁니다. 앞에서는 잘해주는 상관. 너는 내 동생 같은 장교야. 후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줘. 내가 너를 인간처럼 생각하니까, 인간으로 생각하니까 너한테 이렇게 해. 라고 말했던 그 사람. 어머니 주장에서 말하는 거의 근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조사 자료가 있잖아요. 제가 네. 본 자료에는 공식적인 자료죠. 네. 이 과장, 남자 그 과장이 가해자로 지목된 그 사람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탁구장에서 탁구를 치면서 야, 내가 널 사람 취급하지 않으면 너랑 이렇게 다 같이 탁구를 치겠냐? 라는 식의 워딩을 본인이 조사할 때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인 즉슨 그 말을 평소에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친하거나 좋은 사이였다면 그런 말을 안 했겠죠.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사람한테 야 내가 너 사람 취급 안 하면 너랑 탁구를 치겠냐는 식의 워딩이라는 것은 그 전에 좀 그러한 가혹행위나 안 좋은 관계가 조짐이 있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한테 또 과시욕으로 보이겠죠. 라고 추정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전 부인, 당시 와이프도 그러한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상급자로부터 힘들고 어려웠다. 그리고 그 상급자의 일을 자신에게 떠넘긴다. 너무 힘들다라고 평소에 자주 통화하고 얘기를 했다라는 증언이 있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노트북과 핸드폰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추정컨대 이제 가해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서 기록을 하려고 음성 메모를 적었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은 일단 첫 번째가 이제 텔레포트에 대한 개념에서 떠올랐어요. 먼저 무언가를 없앨 수 있다라는 능력을 가진 사람과 그 없앨 수 있는 것을 뱉어내는 사람이 이어져 있다는 컨셉으로 가려고 합니다. 처음 이게 떠올랐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 과장을 협박하고 싶었어요. 굉장히 어떤 강력한 힘으로 그 사람을 놀래키고 싶었고 그 다음에 통제력을 상실하게끔 해가지고 그 사람을 아예 제 손아귀에 넣고 싶다? 아니 넣고 싶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없애고 싶다라는 강박관념 같은 그런 욕망 같은 게 엄청나게 일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과장이 나를 불러요. 그 다음에 나한테 훈계를 하죠. 너 이럴 거면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게 우스워 보여요. 나한테는. 왜냐면은 고작 꼴랑 가지고 있는 권력 따위로 사람을 누군가를 협박한다는 게 우스워 보였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해요. 혀 마저 잘라줄까? 닥치는 게 좋을 거야. 녹취 내용에도 이제 마치 가해자를 생각해서 하는 그러한 발언들을 내뱉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다는 것을 이제 스토리 설정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군 수사는 전혀 가혹행위를 지목하지 않았나요? 없었습니다. 그냥 오직 개인. 수사에는 네.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신문고를 통해서 6번 군사경찰한테요. 네. 윤경현 대위의 가해자가 있었냐 없었냐, 있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군사경찰이 대답하기로는 윤경현 대위는 법무실 찾아간 것은 그냥 상담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해자를 아무도 지목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군사경찰의 실체입니다. 근데 상담이었어도 분명히 고충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 분명히 나 괴롭혀서 자살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 지금 정신과 치료 받고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정신과 의무 기록상에도 윤경현 대위는 의사한테 표현을 합니다. 현 과장이 전 과장의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상당히 안 좋다, 껄끄럽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록을 봤던 군사경찰은 그 기록과 그 다음에 법무실 찾아갔던 기록, 그 다음에 평년 기간에 있었던 그 기록, 이런 것들을 돌아봤을 때 남자 과장의 행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않고 그냥 모든 걸 덮는 겁니다. 관찰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군사경찰의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날
조사위원회로부터 조사 회부가 되었다고. 평정 점수 이 2번을 경고를 받으면요 조사위원회 회부가 됩니다. 네, 그때 통보를 받았어요. 네, 평정을 2번 네. 경고를 받게 되면은 현역 부족합 심의를 받게 됩니다. 네. 네. 그때 통보를 받았을 때 윤경현 대위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전 과장의 농간이다. 이대로 사라지는 것도 더 좋겠다. 그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3일 날 6본에 들어가서 소명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8일 날 적합 통지를 받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날 군생활에 아무 문제 없다고 건강한 장교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 수사의 주장은 이제 윤경현 대위의 우울증, 개인 이혼 사유를 통해서 이제 그걸 좀 몰아갔는데, 사실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봤을 때는 이런 군 생활을 나름 초급만 고급만 1등까지 하고 장기 1차까지 되고 자부심이 있던 친구가 뭔가 큰 시련을 부딪힌 거죠, 군대 안에서. 네. 그러면서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네. 자존감이 많이 무너지면서 네. 녹취에서 들었던 것처럼 복수심, 이 상대방을 놀라게 해주고 싶다, 제압하고 싶다라는 그런 나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해를 주고 싶다라는 마음에 의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적합 판정까지 받고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면 심정으로 오히려 더 힘들었을 텐데 적합 판정까지 받고 얼마나 언제였죠? 2020년 10월경이에요. 전역하는 날이 있었고 이제 공부도 잘했고 이제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있는 친구인데 전역을 앞두고 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제가 봐도 이것은 상급자의 가혹행위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이유만으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머니 입장에서야 당연히 가해자만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의 입장으로는 이혼도 있고 개인적 우울증도 있고 복합적인 힘든 것 중에 하나에 좀 이제 발화점이 되는 것이 가혹행위가 될 수 있고, 근데 당연히 가혹행위는 조사가 돼야 되는데 그것마저 안 되니 이 억울함을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해자 지목조차도 안 한 군, 가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군, 가해자가 이렇게 삭제되어서는 안 되죠. 거기에는 분명히 윤경현 대위가 물론 이혼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우울증을 보듬어주고 감싸줘야 되는데 이 아픈 아이를 향해서 오히려 더 가혹행위를 하고 더 협박하고 위협하고 했다면 그 우울증이 전 처해에 대한 우울증만 이혼으로 인한 우울증보다는 그 후에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그 우울증의 강도는 더 컸다고 봅니다. 그건 제가 잘 압니다. 그 사람은 업무나 평점 점수나 할 수 있는 법 다 해가지고는 우리 아들을 압박했거든요. 그러면 윤경현 대위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그 정신적 우울증에 더 가중시키는 것은 개인 문제가 아닌 군에서 만들어지는 그 우울증이 90%는 넘는다고 봅니다. 그 문제점을 군에서는 자꾸 개인적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김은중이 사건. 모든 국민이 다 압니다. 김은중이 사건은요. 그 사건을 이용해서 영화까지도 나왔죠. 그 김은중의 아버지가 김척 장군입니다. 별 3개요. 그분이 하신 말이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옷을 벗으니 나는 힘이 없더라.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군 유족이 되어 보니까요. 그 말이요. 그 당시에는 참 대단하게 들렸어요. 그분 말씀이. 그런데 지금 현실에 내가 서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분은 참 해먹을 거 다 헤쳐먹었다. 나 같은 유족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데 그분은 김은중이를 위해서 할 것 다 했습니다. 왜? 자기 힘으로, 자기 권력으로, 자기 후배들한테. 김척 장군은 육사 출신입니다. 그 후배가 누구예요? 육사입니다. 국방부 장관이나 육군 참모총장이나 다 장관 육사 출신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는 힘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김척 장군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같은 유족은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배경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힘을 합니까? 우리는 그냥 각각의 목소리, 개인 목소리, 몸으로 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김척 장군은 아니에요. 자기 뒤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도 많아요. 돕겠다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이 미지의 사건으로 남았지만 김은중이에게 줄 건 다 줬습니다. 순직 철회에서부터 국가 유공자, 그 다음에 보상받을 것 다 해줬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힘있고 권력이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힘없고 빼겁고 자기 몸뚱 하나밖에 없으면 자기 아들의 억울한 누명까지 벗기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대답도 안 해요. 군은 대답도 안 해요. 쳐다보지 않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을 요구하면은 그 당시 걸 안 줍니다. 현재 걸 줍니다. 그러면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자료가. 이게 군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힘 좀 되어주세요.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은 국민 여러분밖에 없습니다.